제이양 그룹의 타워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꿰뚫는 거대한 강철과 유리의 창이었다. 그 꼭대기 도시의 불빛이 아득한 발밑에 양탄자처럼 펼쳐지는 곳에 강지훈의 세계가 존재했다. 그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라 그의 성격 그 자체를 반영하는 요새였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달리는 인테리어, 차가운 금속과 날카로운 선으로 이루어진 가구들, 그리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감정 없는 도시의 풍경까지 모든 것이 그를 닮아 있었다. 강지훈은 서류 더미 위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예리한 메스처럼 숫자를 가르고 문장을 해부하고 숨겨진 의도를 파헤쳤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왕자라 불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 오직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결정,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함 때문이었다. 그에게 인간관계는 관리해야 할 변수였고 감정은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불필요한 노이즈에 불과했다. 그의 비서는 마치 주인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스케줄을 관리하고 그의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하지만 그녀조차도 강지훈의 내면 깊은 곳까지는 닿을 수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고 그 벽은 지난 몇 년간 그 어떤 여성도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세계는 오직 일과 성공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만 회전하고 있었다. 그날도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던 강지훈은 미간을 짚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수많은 점들의 집합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때 그의 시야에 아주 작은 그러나 이질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야간 청소팀의 일원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흔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움직임은 무언가 달랐다. 그의 시선은 청소 카트를 밀고 가는 한 여성에게 고정되었다. 윤설이, 그녀는 이곳에서 일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되어가는 신입이었다. 다른 청소부들처럼 그녀는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지훈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자극했다. 보통의 청소부들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윤설이는 달랐다. 그녀는 단순히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변 환경을 마치 스캔하듯 꼼꼼하게 살폈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정돈되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고 마치 잘 짜인 알고리즘처럼 효율적이고 정밀했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지켜보았다. 윤설이는 로비의 잡지 진열대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흐트러진 잡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순서대로 꽂아 넣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각 잡지의 발행일과 주제를 빠르게 훑어본 뒤 경제, 시사, 패션, 예술 섹션으로 완벽하게 분류하여 재배치했다. 그것은 청소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강지훈의 머릿속에 작은 경고등을 켰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특히 우연을 가장한 필연은 더욱더. 저 여자는 누구일까? 단순한 청소부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눈빛은 너무 깊었고 행동은 지나치게 지적이었다. 혹시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잠입한 인물일까? 수많은 가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보안팀장 내 사무실로.
몇 분 후 건장한 체격의 보안팀장이 그의 앞에 섰다. 지훈은 유리창 밖을 응시한 채 물었다. 오늘 야간 청소팀 명단, 특히 신입 직원 윤설이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와. 채용 과정부터 신원 조회 기록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다. 다음 날 밤 강지훈은 평소보다 일부러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그는 보안팀장이 보고한 윤설이의 파일을 검토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시골의 작은 마을 출신, 평범한 가족 관계,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이력. 하지만 지훈은 서류 너머의 진실을 읽는데 익숙했다. 완벽하게 깨끗한 이력이야말로 가장 의심스러운 법이다. 그는 직접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일부러 중요해 보이는 서류 몇 장을 책상 위에 흐트러뜨려 놓았다. 그중 한 장은 바닥에 떨어뜨렸다. 서류의 내용은 가짜였지만 외부인이 보기에는 회사의 기밀 프로젝트처럼 보일 터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안쪽 휴게실로 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둔 채 그녀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매처럼 빛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설이가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에 잠시 머물렀다. 지훈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었다. 그녀가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훔쳐볼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하지만 윤설이의 행동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서류의 내용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흩어진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모아 정돈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발견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 들었지만 여전히 내용은 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류에 묻은 아주 작은 먼지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털어낸 뒤 다른 서류 뭉치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다. 그녀의 행동에는 사적인 호기심이나 욕망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업무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과 프로의식만이 느껴졌다. 지훈은 순간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의심이 섣부른 판단이었을까? 아니면 저 여자야말로 자신의 의도를 완벽하게 숨길 줄 아는 고단수일까? 그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설이가 사무실을 나가려던 순간 지훈은 휴게실에서 나왔다. 잠깐만.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설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지만 당황한 기색은 금세 사라지고 차분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제대로 마주섰다. 화려한 조명 아래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와 수수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자. 지훈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왜 그렇게 일하지? 그냥 적당히 해도 될 텐데.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예리한 칼날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아주 작은 흔들림이라도 찾아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윤설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어떤 일이든 제가 맡은 공간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일에 대한 책임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했다. 그 순간 지훈은 그녀에게서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강한 신념을 가진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지훈의 차가운 분석과 설이의 고요한 진심이 부딪혔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서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사무실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그녀가 남긴 맑은 비누 향기가 희미하게 맴돌았다. 강지우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그는 방금 전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협상과 경쟁 속에서 단 한 번도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데 실패한 적이 없었던 그가 처음으로 혼란을 느꼈다. 윤설이라는 여자는 그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변수였다. 그리고 그는 그 변수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호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날카로운 기분으로 출근했다. 어젯밤 윤설이와의 짧은 만남이 그의 머릿속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을 단호했지만 흔들림 없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부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어젯밤과 같은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윤설이 직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단 절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그녀의 건물 내 모든 동선을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특히 임원층 구역에서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보고해.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마. 보안팀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회장의 지시는 곧 법이었다. 지후는 이것이 과민 반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의 성공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는 동물적인 감각에도 기반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감각은 윤설이라는 변수가 결코 사소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완벽한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었다. 그날 밤 윤설이는 다시 청소 카트를 밀며 제2항 타워의 복도를 나아갔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 같이 평온했지만 내면은 고요한 수면 아래의 경류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어젯밤 강지훈 회장과의 만남은 그녀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단순한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혹은 적어도 진실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몇 년 전 아버지의 건실했던 중소기업은 제2항 그룹의 무자비한 인수합병 전략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인수였지만 설이는 그 과정에 분명 추악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복잡한 법적 공방 대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성벽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적의 심장부 제2항 타워의 청소부로 위장 잠입하여 내부에서부터 증거를 찾는 것, 그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거대한 타워는 철옹성과 같았고 지난 한 달간 그녀는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자신의 섣부른 망상일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청소구역에는 부회장 최민준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회의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곳은 일반적인 회의실과는 달리 보안 등급이 높고 그의 측근들만이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설이는 그곳이야말로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며 회의실에 들어섰다. 방 안은 최고급 가구와 첨단 장비로 꾸며져 있었고 미세한 시가 향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쓰레기통을 비우고 테이블을 닦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다. 실망감이 밀려오던 그때 그녀의 시선이 문서 세 단계 아래쪽 구석에 멈췄다. 보통은 완벽하게 비워져 있어야 할 세 단계 받침대 옆으로 아주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마치 기계가 작동하는 도중 튕겨나온 것처럼 너무나 작아서 이전 청소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서리는 주위를 한번 살핀 뒤 재빨리 허리를 숙여 그 종이 조각을 주었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손톱보다도 작은 조각이었지만 거기에는 분명 무언가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조각에는 알아보기 힘든 몇 개의 숫자와 함께 찢어진 로고의 일부가 그려져 있었다. 그 순간 서리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 회사의 로고였다. 비록 작은 일부였지만 그녀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회사의 상징. 그것이 왜 제2양그룹 부회장의 비밀 회의실 문서 세 단기에서 나온 것일까?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휩쓸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음모의 첫 번째 실마리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을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이제 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였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청소를 마저 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위험한 선을 넘었음을 직감했다. 한편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태블릿 PC로 건물 내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보안팀장이 그의 지시에 따라 윤설이의 동선에 맞춰 주요 지점의 영상들을 그의 화면으로 전송해주고 있었다. 그는 윤설이가 최민준의 비밀 회의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방은 단순한 청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이었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다. 윤설이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청소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행동의 차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문서 세 단기 쪽으로 다가갔을 때 그녀의 움직임이 아주 잠깐 부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그녀가 무언가를 재빨리 줍는 장면이 그의 눈에 포착되었다. 너무나 순식간이었지만 그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방금 그 장면 10초 전으로 돌려서 최대한 확대해봐. 지훈이 인터컴으로 보안실에 지시했다. 화면이 확대되자 윤설이가 작은 종이 조각을 주워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다. 강지훈의 표정이 얼음처럼 굳어졌다.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였다. 이제 남은 질문은 두 가지였다. 그녀가 손에 넣은 것은 무엇이며 그녀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지훈은 최민준 부회장을 떠올렸다. 그는 오래전부터 최민준의 야심과 부정을 의심해왔지만 꼬리가 길지 않은 여우처럼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어쩌면 윤설이가 그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존재했다. 그녀가 최민준과 한패일 수도 있고 혹은 제2양그룹을 통째로 노리는 제3의 세력이 보낸 인물일 수도 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역으로 당할 수 있었다. 강지훈은 다시 한번 냉정한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다시 연락했다. 지금부터 윤설이가 건물 밖으로 나갈 때까지 절대 시야에서 놓치지 마. 미행을 붙이되 거리를 유지하고 절대 들키지 않도록 해. 그녀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이제 판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위험한 게임의 규칙을 자신이 정해야만 했다. 윤설이는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초조한 마음을 애써 감췄다. 주머니 속에 작은 종이 조각이 마치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건물의 수많은 눈들을 의식하며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마침내 교대 시간이 되었고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탈의실로 향했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건물을 나서는 순간까지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경계했다. 거대한 유리문을 통과하여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는 순간 그녀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들이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끈질기게 쫓고 있다는 사실을. 강지훈은 다음날 아침 보안팀장이 올린 보고서를 읽으며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윤설이는 퇴근 후 곧장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로 향했고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외출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을 방문한 것뿐이었다. 그녀의 금융 기록 또한 깨끗했다. 평범한 월급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도시 노동자의 모습이었다. 보고서는 그녀가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오히려 이 완벽한 평범함이 그녀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스파이라면 자신의 흔적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지울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미행과 감시만으로는 그녀의 가면을 벗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직접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자극을 주어 그녀의 본 모습을 끌어내야만 했다. 그는 새로운 종류의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지난번처럼 정보를 훔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그녀에게 통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지적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축소 모형을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수백억 원이 걸린 이 프로젝트는 그가 가장 공을 들이는 일 중 하나였다. 잠시 후 거대하고 정교한 건축 모형이 그의 사무실 중앙에 놓였다. 수십 개의 건물과 도로, 공원 등이 실제처럼 재현되어 있었다. 지훈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아무도 모르게 모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중앙타워의 지지대 하나를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 놓았다.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채기 힘든 하지만 구조 역학적으로는 치명적인 오류였다. 이대로라면 타워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잃고 무너질 수 있었다. 그는 이 위험한 장난을 통해 윤설이의 반응을 보고자 했다. 만약 그녀가 평범한 청소부라면 이 미세한 결함을 절대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라면 그녀는 이 오류를 간과하지 못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모형 쪽으로 맞춰진 소형 카메라의 영상을 태블릿으로 지켜볼 준비를 마쳤다. 그날 밤 윤설이는 어김없이 그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전날보다 한층 더 긴장된 상태였다. 주머니 속의 종이 조각은 그녀에게 희망인 동시에 무거운 족쇄였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특히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정체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여전히 등 뒤에 꽂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다. 그러다 사무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건축 모형을 발견했다. 화려하고 정교한 모형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셨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설계도와 건축 모형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며 자랐다.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들은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모형을 향해 다가갔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모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의 시선은 중앙 타워의 하단부로 향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건물의 모든 하중을 견뎌야 할 핵심 지지대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뒤틀려 있는 것을.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저런 식의 결함은 전체 구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혹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강지훈 회장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밀하고 예리한 남자였다. 여기서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그의 덫에 그대로 걸려들게 될 터였다. 그녀는 갈등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할까?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과 완벽하지 않은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다. 가장 작은 균열이 댐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그녀는 잠시 망설인 끝에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도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청소 도구함에서 아주 작은 메모지 한 장과 펜을 꺼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숫자 3.14와 함께 물음표를 작게 적었다. 파이 PI 원주율을 의미하는 숫자. 건축 구조 계산의 가장 기초적인 상수였다. 그녀는 그 메모지를 뒤틀린 지지대 바로 옆 다른 사람 눈에는 거의 띄지 않는 곳에 살짝 내려놓았다. 그것은 직접적인 지적이 아닌 기초를 다시 확인해 보라는 암시이자 질문이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머지 청소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마치 방금 들어온 것처럼 태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고가 많군.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감정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서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직감했다. 사무실에 있는 모형 흥미로운가? 그가 모형 쪽으로 걸어가며 무심한 척 물었다. 서리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본 게임의 시작이었다. 그저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했다. 지우는 모형 앞에 멈춰서서 중앙 타워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이제야 발견했다는 듯 그녀가 놓아둔 작은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그는 메모지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이건 무슨 뜻이지? 그의 질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리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은 짓을 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다 보니 무언가 이상한 점이 느껴져서 그녀는 말을 흐렸다. 지훈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무엇이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지. 그의 압박에 서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뒤틀린 지지대를 가리켰다. 저 부분의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저 타워의 설계 하중을 고려했을 때 저런 식의 오차는 전체 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지만 끝에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강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의 덫은 성공했다.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건축 구조역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건축에 대해 배운 적이 있나 그가 다시 물었다. 어깨 너머로 조금 아버지가 관련된 일을 하셨습니다. 서리는 최대한 간결하게 대답하며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으려 썼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의도를 탐색하고 다음 수를 계산하는 치열한 심리전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잠재력을 확인했고 서리는 그의 의심을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감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가 직접 상대해야 할 흥미롭지만 지극히 위험한 플레이어였다. 내일부로 내 사무실 청소는 자네가 전담하도록.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절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제안이었다. 그것은 그녀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려는 명백한 의도였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호랑이 굴에 더 깊이 들어가는 셈이었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다음 날부터 윤서리는 강지훈의 개인 사무실을 전담하여 청소하게 되었다. 이제 그녀의 작업 공간은 제2항 타워의 심장부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오가는 곳이 되었다. 이것은 위험한 기회이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다. 그녀는 매일 밤 얼음 왕자의 성에 들어서는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했다. 강지훈은 종종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고 그녀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강지훈은 그녀를 가까이에 둠으로써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서류에 눈길을 주는지 컴퓨터에 관심을 보이는지 혹은 대화 내용을 엿들으려 하는지를 예의주시했다. 하지만 윤서리의 행동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했고 그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지훈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관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지시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최민준 부회장을 향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윤서리의 과거를 향한 것이었다. 그는 최측근으로 구성된 비밀 감사팀을 소집하여 최민준이 지난 몇 년간 주도했던 모든 인수합병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회계장부와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정보원을 고용하여 윤서리의 배경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 윤상현과 그가 운영했던 대성건설이라는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오라고 했다. 며칠 후 첫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다. 대성건설은 한때 기술력으로 인정받던 건실한 중소기업이었으나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자금난과 악성 루머에 휩싸여 부도가 났고 결국 제2항그룹의 자회사의 헐값으로 인수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인수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업계의 생리를 잘 알았다. 이런 식의 적대적 인수는 종종 내부의 배신이나 비열한 공작을 동반하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대성건설의 인수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이끈 인물이 바로 최민준 부회장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편 윤설이는 매일 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강지훈의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는 동안 그녀는 수많은 기밀 문서와 정보들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대성건설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그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은 점점 그녀를 압박해왔고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해야만 했다. 그녀에게는 강력한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강지훈 회장이 유일한 가능성이었다. 그는 최민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낼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자신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며칠을 고심하던 끝에 그녀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직접 나서는 대신 익명의 제보자로서 그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다. 그녀는 휴무일에 동네의 공공도서관을 찾았다. 그리고 공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안 등급이 높은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었다. 그녀는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작성했다. 거기에는 어떤 감정이나 수식어도 없었다. 오직 사실과 질문만이 존재했다. 이메일의 내용은 이러했다. 그녀가 최민준의 사무실에서 발견했던 종이 조각에 적혀 있던 프로젝트 코드 번호와 계좌번호로 보이는 숫자열, 그리고 단 한 줄의 질문. 대성건설의 파산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 그녀는 수신인을 강지훈의 개인 이메일 주소로 설정했다. 그의 개인 주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지만 그녀는 지난 한 달간 그의 사무실을 청소하며 그의 명함집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외워두었던 터였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재로 들어온 그는 개인용 노트북을 열었다. 수많은 업무 메일들 사이에서 발신자 불명의 낯선 이메일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보통이라면 스팸으로 간주하고 즉시 삭제했을 테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이메일을 클릭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이메일에 적힌 숫자들은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비밀 감사팀이 최민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발견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의심스러운 계좌 번호와 일치했다. 그리고 대성건설이라는 이름은 그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또 다른 퍼즐 조각이었다. 익명의 발신자는 자신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윤설이일 가능성이 99% 이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던진 미끼를 강지훈이 물 것인지, 그리고 그가 과연 최민준에 맞서 진실을 파헤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강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머릿속으로 오래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아버지가 지금의 제2양 그룹을 일구기 전 그 역시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다. 어린 시절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아버지를 지켜봐야만 했다. 그때의 충격과 분노는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지금의 냉소적인 성격을 만들었다. 그는 기업 내부의 부패와 배신을 그 무엇보다 혐오했다. 대성건설의 이야기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윤설이의 아버지가 겪었을 절망과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적의 심장부로 뛰어든 그녀의 심정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더 이상 단순한 스파이 행위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처절한 싸움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에게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윤설이가 던진 미끼는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들의 목표는 정확히 일치했다. 최민준을 끌어내리고 부정을 바로잡는 것. 강지훈은 즉시 비밀 감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메일로 보내는 계좌와 프로젝트 코드를 당장 확인해 대성건설 인수과정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찾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와 함께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익명의 이메일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생각이었다. 이제부터 그의 모든 움직임은 그녀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가 될 터였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 어떤 약속도 대화도 없었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침묵의 동맹이 형성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비밀 감사는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최민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최민준은 노련한 맹수처럼 자신을 향한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회사 내부의 정보원들로부터 심상치 않은 자금 추적과 자료 요구가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 강지훈의 칼날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동안 허수아비처럼 내세웠던 젊은 회장이 드디어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최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가를 깊게 빨아들이며 생각에 잠겼다. 강지훈이 갑자기 자신을 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 내부 어딘가에서 정보가 새어나갔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하수인이자 비서실장인 김 부장을 호출했다. 내부의 쥐새끼를 찾아내. 그리고 내가 지시했던 자료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들이 있다면 오늘 밤 안으로 모두 깨끗하게 치워버려. 흔적 하나 남기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김 부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최민준의 검은 자금이 세탁되는 유령 회사들의 서류, 원본과 대성건설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비열한 공작의 증거가 담긴 개인 금고를 떠올렸다. 그것들은 최민준의 사무실 가장 깊숙한 곳, 위장된 책장 뒤에 비밀 공간에 보관되어 있었다. 오늘 밤 그 모든 것을 영원히 폐기해야만 했다. 한편 윤설이는 강지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보낸 익명의 이메일 이후 그의 책상 위에는 대성건설과 관련된 파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사실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조급함을 안겨주었다. 감사만으로는 최민준 같은 여우를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녀는 최민준의 사무실에 그 한 방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과거 아버지의 비서는 최민준 측과의 마지막 협상 당시 그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비공식 장부가 있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고 증언했었다. 아마도 그것은 그의 비밀 금고 안에 있을 터였다. 그녀는 오늘 밤 그 금고를 열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전문적인 도둑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어린 시절 기계 만지기를 좋아했던 아버지 덕에 자물쇠의 구조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 가장 아래쪽에 아주 작은 만능키 세트와 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숨겼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 모두가 퇴근하고 건물이 깊은 정적에 잠겼을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최민준의 사무실 문 앞에 그녀는 능숙하게 보안 시스템을 잠시 우회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윤설이가 무모한 짓을 벌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초조함과 결의를 읽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안팀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한 채 오직 자신의 모니터로 그녀의 모습을 주시했다. 그의 손에는 보안 시스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비상 컨트롤러가 들려 있었다. 설이는 최민준의 사무실 안거대한 책장 앞에 섰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특정 책 몇 권을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였다. 그러자 책장이 소리 없이 옆으로 밀리며 차가운 강철로 된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다이얼과 키패드가 달린 복잡한 잠금 장치를 마주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도구들을 꺼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금고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최민준의 사무실 앞에서 멈췄다. 김 부장이었다. 그는 최민준의 명령에 따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설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책장 뒤에 숨었지만 이내 발각될 것이 뻔했다. 독 안에 든 쥐였다. 그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 순간을 강지훈 역시 모니터를 통해 똑똑히 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 부장은 최민준의 충견으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윤설이가 저자에게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본능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지훈은 즉시 자신의 책상 아래에 있는 비상전원 제어판을 열었다. 그리고 임원층 전체의 전력을 차단하는 스위치를 내렸다. 쾅하는 둔탁한 소음과 함께 사무실의 모든 불이 꺼지고 비상등 몇 개만이 붉고 희미한 빛을 밝혔다. 동시에 요란한 경보음이 타워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혼란에 김 부장은 당황하여 욕설을 내뱉으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달려나갔다. 어둠과 혼란 속에서 설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금고 앞에서 물러나 책장을 원위치시킨 뒤 소리 없이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왔다. 경보음이 울리는 어두운 복도를 정신없이 달리던 그녀는 단단한 무언가와 부딪히고 말았다. 놀라 고개를 든 그녀의 눈앞에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상황을 살피러 나온 것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요란한 경보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시험이 없었다. 오직 깊은 안도감과 그녀의 안위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만이 담겨 있었다. 설이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방금 전의 정전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것을. 지우는 잠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던 손에 힘을 주었다가 이내 천천히 놓았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나, 여긴 위험해. 어서 집으로 가.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다른 직원들이 달려오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설이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혼란을 틈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 때문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싸움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것도 가장 믿을 수 없었던, 가장 차가웠던 그 남자가. 사무실로 돌아온 강지훈은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정전소동은 곧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터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모니터 속에서 그녀가 위험에 처했던 그 순간 그가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동맹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과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이었다. 그는 자신이 윤설이라는 변수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지난밤의 소동은 단순한 전력 과부하로 인한 사고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강지훈과 윤설이 두 사람에게 그 밤은 모든 것을 바꿔놓은 분기점이었다.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과 팽팽한 탐색전은 그날 밤의 어둠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서로를 대할 수는 없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다음 날 밤 윤설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강지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보고 있는 대신 사무실 중앙의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그의 시선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만 청소도구는 내려놓지. 오늘은 당신과 내가 나눌 이야기가 있으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윤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청소 카트를 문 옆에 세워두고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팽팽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윤설이, 대성건설, 윤상현 사장의 외동딸. 그는 질문이 아닌 사실을 통보하듯다. 설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의미했다. 당신 아버님의 회사는 3년 전 우리 그룹의 자회사 제2항건설의 피인수되었지.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합법적 절차였지만 그 과정에서 최민준 부회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더 이상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 보고 있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해봐. 더 이상의 게임은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거기에는 비난이나 추궁의 의도가 없었다. 오히려 진실을 듣고 싶어 하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설이는 마침내 결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아니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소중하게 보관해온 찢어진 종이 조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최민준 부회장의 비밀 회의실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의 로고와 정체를 알 수 없는 프로젝트 코드가 적혀 있었죠. 그녀는 지난 3년간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처절했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감상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
그녀는 최민준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금융기관을 압박하여 아버지를 궁지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비열한 수법들이 동원되었는지를 자신이 조사한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슬픔이 함께 녹아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자신을 던진 한 명의 전사였다. 강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불꽃을 보았다.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고독한 싸움꾼의 불꽃이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리는 지친 기색으로 말을 맺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최민준 부회장의 죄를 세상에 밝히고 저희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이제 그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가 자신을 해고하거나 혹은 경찰에 넘긴다고 해도 그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화를 내거나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깊은 침묵 끝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의 재해양을 일으키시기 전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지. 나는 그때 비열한 탐욕이 어떻게 한 인간과 가정을 파괴하는지를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깊은 분노와 슬픔이었다. 나는 그때 맹세했어. 내 손으로 회사를 되찾게 되면 내부에 존재하는 그 어떤 부패와 배신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최민준 같은 기생충들이 회사를 좀먹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의 고백은 서리의 가슴을 울렸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상처를 가졌지만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앉은 소파 옆에 다가와 섰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윤서리 씨, 당신의 싸움은 이제 혼자가 아닐 거야. 내가 돕겠어.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신념을 위해서 우리는 최민준을 끌어내릴 거야. 단 내 방식대로 해야 해. 감정적이 아니라 철저하고 합법적으로 그가 다시는 재개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그것은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맺어진 굳건한 약속이었다. 서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편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청소부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이자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동지였다. 그날 밤 강지훈의 사무실은 처음으로 두 사람을 위한 전략 회의실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비밀 감사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최민준의 차명 계좌, 내역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의 흐름, 그리고 대성건설 인수 당시의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 기록들이었다. 서리는 자신이 가진 아버지의 비망록과 내부 고발자의 증언들을 더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최민준의 범죄 행각을 재구성하고 그의 약점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오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회의만을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의 반격이 시작될 터였다. 강지훈과 윤서리의 공조는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기지가 되었다. 강지훈이 그룹 총수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방대한 내부 데이터를 수집하면 윤설이는 대성건설 사건의 내부자로서의 지식과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그 데이터 속에서 최민준의 범죄 흔적을 찾아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최민준을 주주총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거의 다 확보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다. 그들이 가진 금융 자료와 서류들은 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지만 최민준처럼 교활한 자는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라고 발뺌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에게는 그의 범죄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그때 설이의 머릿속에 오래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최민준의 전임자였던 부회장 역시 비리로 물러났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모든 거래를 기록한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설이는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성격의 최민준이라면 그 위험한 장부를 폐기하기는커녕 자신의 전리품처럼 보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그 장부만 찾을 수 있다면 게임은 끝이었다. 하지만 최민준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강지훈의 움직임을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자신을 향한 비밀 감사에 칼날이 대성건설을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그는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얼마 전부터 회장의 사무실을 드나들던 청소부 윤상현의 딸 윤설이가 있다는 사실까지도. 그는 분노보다 차가운 조소를 머금었다. 감히 하찮은 것들이 자신의 아성에 도전하려 한다는 사실이 가소로웠다. 그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먼저 강지훈을 겨냥했다. 그는 자신이 수년간 언론계에 심어놓은 인맥을 총동원하여 강지훈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경영 능력 부족, 사적인 감정으로 충신을 내치는 젊은 총수, 회사 자금의 불투명한 사용 의혹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주주들의 마음을 흔들어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려는 속셈이었다. 강지훈은 언론의 맹공격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전화는 주주들의 항의와 문의로 쉴 새 없이 울렸고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최민준의 발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언론 대응을 최소화하고 묵묵히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증명할 준비를 계속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최민준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초조해진 최민준은 윤설이를 향한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그녀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를 완전히 파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김 부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경쟁사의 기밀 프로젝트 서류를 훔쳐 그것을 윤설이의 개인 사물함에 몰래 넣어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녀를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차는 청소부가 아니라 범죄자로서 세상에 알려지게 하려는 비열한 함정이었다. 그날 밤 설이는 마지막 증거가 될지도 모를 비밀 장부의 위치를 추정하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앞을 건장한 남자 몇 명이 가로막았다. 제2항그룹의 보안팀 직원들과 그들 뒤에는 낯선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설이 씨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의 사물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보안팀 직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리고 말았다. 이건 함정이에요.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외침은 차가운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그녀를 거의 끌다시피 하여 탈의실로 데려갔고 경찰은 수많은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사물함을 강제로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가 생전 처음 보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나왔다. 경찰이 봉투를 열자 경쟁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밝힌 기밀 설계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그녀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그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 모든 상황을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최민준이 이토록 비열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줄은 예상치 못했다. 언론을 이용해 자신의 손발을 묶어놓고 동시에 핵심 증인이 될 윤설이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결정적인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그는 즉시 그룹의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설이의 구속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법무팀장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회장님, 증거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연행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리의 희미한 외침 소리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최민준의 마지막 한수가 제대로 먹혀들었다. 강지우는 언론과 주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고립되었고 윤설이는 이제 산업 스파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쓴 채 경찰서로 끌려가고 있었다. 주주총회는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것이 최민준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강지훈은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을 바라보며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최민준의 함정은 완벽해 보였다. 윤설이는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쓴 채 차가운 유치장에 gat혔고 강지훈은 언론의 십자포화 속에서 리더십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제2양그룹의 타워는 보이지 않는 전운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것이 최민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강지훈이 위기 속에서 얼마나 더 강해지는 인물인지, 그리고 절망이 윤설이의 의지를 얼마나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는 그룹 법무팀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고용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하여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하는 대신 최민준이 심어놓은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변호인단은 서리가 그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나 동기가 전혀 없으며 사물함에서 발견된 지문 역시 그녀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 법원은 극적으로 서리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증거가 불충분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유치장을 나온 서리는 잠시 햇빛에 눈을 찡그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지옥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와 더욱 강해진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훈의 차에 말없이 올라탔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주주총회장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기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강지훈이 회의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의장석에 앉았다. 잠시 후 최민준이 마치 개선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 그는 주주들과 악수를 나누며 거짓 미소를 흘렸고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음을 과시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민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강지훈 회장에 대한 긴급 회의만을 상정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그룹은 젊은 리더의 독단과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그룹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 쏠렸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 것인지 혹은 이대로 무너질 것인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마침내 마이크 앞에 선 강지훈은 예상과는 달리 자신에 대한 변명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근 그룹을 둘러싼 모든 혼란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자라난 악성 종양.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종양을 완전히 도려낼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로 가득 찬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나타났다. 강지훈은 지난 몇 주간 윤설이와 함께 분석한 최민준의 비리 내역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를 이용한 자금 세탁 프로젝트 비용 과다 계상,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들.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최민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하지만 그는 이내 오만한 미소를 되찾으며 반박했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된 자료에 불과합니다. 위기에 몰린 회장이 충성스러운 임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비열한 술수입니다. 회장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오히려 당당했고 일부 주주들은 그의 말에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윤설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차분한 얼굴, 그리고 몸에 꼭 맞는 심플한 정장 차림. 그녀의 등장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조소와 함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저 여자가 어떻게 저기에.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찾은 스모킹건은 서류가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그는 윤설이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최민준이 격분하여 외쳤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저 여자는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범죄자입니다. 저런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그의 외침은 오히려 그의 불안감을 증명하는 것처럼 들렸다. 윤설이는 단상으로 걸어 나와 수백 개의 시선 앞에서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대성건설이 어떻게 최민준의 계략에 의해 무너졌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진실의 증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다. 최민진 부회장은 자신의 모든 범죄를 기록한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장부가 종이가 아닌 디지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그곳에는 암호화된 서버의 내부 파일처럼 보이는 화면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판도라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었다. 저희는 제이양 그룹의 보안팀보다 뛰어난 화이트 해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민준 부회장이 지난 10년간 관리해온 비자금 내역과 불법 거래 기록이 담긴 디지털 비밀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서리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자 판도라 파일의 내용이 화면 전체에 펼쳐졌다. 대성건설을 파산시키기 위해 언론과 정치권에 뿌린 뇌물의 내역 거래 날짜, 관련자들의 이름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순간 최민준의 오만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제국은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한 여성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의 싸늘한 손짓에 보안 요원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발악하는 최민준의 양팔을 붙잡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끌려나가면서도 최민준은 증오와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윤서리를 노려보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청소부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이야말로 그를 파멸시킨 가장 큰 적이었다. 주주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침묵했고 강지우는 그 혼돈의 중심에서 조용히 승리를 확인했다. 주주총회장의 폭풍이 지나간 후 제2양 그룹은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최민준과 그의 공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그룹의 추악한 비리는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민낯이 드러나자 대중의 비난은 빗발쳤고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강지우는 붕괴 직전의 제국을 바로 세워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 그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사태 수습에 매달렸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대대적인 내부 개혁안을 발표하며 성난 주주와 국민들을 달랬다. 그의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단호한 결단력으로 그룹의 방향을 재정비해 나갔다. 그의 그런 모습은 절망에 빠졌던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윤설이 역시 이 폭풍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으로 각색되어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정의의 여신, 기업계의 신데렐라 등으로 칭송하며 그녀의 모든 것을 기사화하려 했다. 수많은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짧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을 뿐 그 이상의 스포트라이트는 원치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부와 명성이 아니었다. 오직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었다. 이제 그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그녀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평범의 궤도를 벗어나 있었다. 그 바쁜 와중에도 강지우는 윤설이를 잊지 않았다. 그는 늦은 밤 모든 업무가 끝나고 모두가 퇴근한 후에야 비로소 그녀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더 이상 의심과 긴장이 가득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두 사람만의 안식처이자 함께 승리를 일궈낸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던 지훈은 문득 고개를 들었다.
서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편안한 스웨터와 청바지 차림의 그녀는 평범한 20대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보다 지훈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이제 시작인걸. 썩은 부분을 도려냈으니 이제 새살이 돋게 해야지. 그는 그녀가 건넨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지친 손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두 사람을 짓누르던 회장과 청소부라는 계급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가장 치열한 순간을 함께 헤쳐나온 동지였다. 지훈은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이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잊혀졌던 신념을 일깨워 주었고 그의 차가운 마음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며칠 후 제2양 그룹은 윤설이의 아버지 윤상현 사장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키고 대성건설을 부당하게 인수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또한 대성건설을 다시 유가족에게 돌려주거나 혹은 정당한 가치로 재평가하여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설이는 마침내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저녁 지우는 설이를 데리고 한적한 강변의 작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떠들썩한 기자들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온전히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회상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이는 잠시 창밖의 강물을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돌아가서 좀 쉬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의 회사를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작은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준비했던 말을 꺼냈다. 제2양 그룹에 당신을 위한 자리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룹의 준법 감시팀이나 윤리 경영팀에서 당신의 능력과 경험이 필요해. 물론 이건 내 사적인 감정과는 별개의 공식적인 제안이야. 그의 제안은 진심이었다. 그녀의 통찰력과 강직함은 제2양 그룹을 개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었다. 하지만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의 제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지금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 길을 다시 찾아보고 싶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온전한 윤설이로서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사건의 증인으로서가 아닌 독립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싶었다. 지훈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가 그런 사람이기에 자신이 끌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여전히 입안을 맴돌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 그리고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을 꺼낼 때가 아니었다. 지훈은 제국을 재건해야 했고 설이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만 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설이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폭풍은 지나갔고 도시의 불빛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어깨가 스치는 거리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은 시간이 흘러 새로운 새벽이 밝아올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을 터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지훈의 리더십 아래 제2양그룹은 최민준 사태의 상처를 딛고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비리 경영진을 모두 퇴출시키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얼음 왕자라는 별명 대신 혁신적인 젊은 리더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제국의 황제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왕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윤설이는 서울을 떠나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진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제2양그룹이 제시한 거액의 보상금 중 일부만을 받아 아버지의 회사를 다시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작지만 강한 건설회사, 아버지의 철학이 담긴 대성건설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강지훈은 모든 것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는 부패를 척결했고 회사를 바로 세웠으며 모두의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어딘가 모르게 텅 비어 보였다. 그는 창밖의 화려한 도시를 내려다볼 때마다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도시의 불빛 너머 그녀가 있을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승리는 그녀 없이는 미완성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중요한 이사회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서리가 서울을 떠나기 전 그의 삭막한 사무실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며 놓고 간 것이었다. 매일 아침 그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그의 새로운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 작은 식물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의 마음에도 그녀라는 존재가 깊이 뿌리 내렸다는 것을. 그는 평생 처음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의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중요한 이사회는 부회장에게 위임했다. 비서는 전례 없는 그의 결정에 당황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에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지훈은 재킷을 걸치고 망설임 없이 사무실을 나섰다. 처음으로 그는 일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차를 몰아 몇 시간을 달렸다. 높고 차가운 빌딩 숲이 사라지고 눈앞에 푸른 농과 밭, 그리고 나지막한 산들이 펼쳐졌다. 서울의 탁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맑은 공기가 그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그는 서리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 작고 아담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녀의 세계는 그가 살아온 세계와는 모든 것이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는 마을 어귀에 새로 짓고 있는 작은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안전모를 쓴 채 작업자들과 함께 도면을 보며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알던 청소부 윤설이도 비극의 여주인공 윤설이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빛나고 있는 유능한 리더 윤설이 대표였다. 그는 잠시 멀리서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설이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강지훈을 발견하고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왔습니다. 윤 대표님 일하는 모습도 볼 겸. 그의 농담 섞인 말에
서리의 얼굴에 희미한 홍조가 떠올랐다. 그들은 해질녘의 시골길을 나란히 걸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과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의 풍경이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쌌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그것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의 그 어떤 화려한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마침내 작은 강가에 이르렀을 때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서리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소.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것. 하지만 그 제국은 텅 비어 있었어.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솔했고 그의 눈빛은 깊은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은 나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소. 진실의 가치 사람을 믿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법까지. 나는 더 이상 제2양 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 강지훈으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소. 당신의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어. 나를 받아주겠소. 그의 고백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투명한 눈물이 천천히 고였다. 그녀 역시 서울을 떠나온 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그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의 차가움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그의 강인함 속에 감춰진 외로움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뺨을 감쌌다. 그리고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대답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의 심장이 마침내 제 주인을 찾은 듯 세차게 뛰었다. 모든 여자를 거부했던 차가운 CEO와 시골 출신의 평범한 여자. 세상이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구원했으며 마침내 하나의 운명이 되었다. 몇 년 후 대성건설은 윤서리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친환경 건설 회사로 성장했다. 그리고 주말마다 최고급 세단 대신 낡은 트럭을 몰고 공사 현장에 나타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아내를 돕는 강지훈 회장의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다고 한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지만 서로의 세계를 온전히 채워주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건축물이었다.